사막의 기적을 꿈꾸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인들. 중동의 끝없는 사막 한복판. 그곳은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땅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나들고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온도차.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뜨겁고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지는 모래바다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 폭풍이 일어나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그 모래는 기계 속으로 파고들어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하수는 고갈되어 갔고 인구는 늘어만 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도시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한 도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인구 150만 명의 이 도시는 사막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해안까지도 2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수는 이미 20년 전에 바닥났고 트럭으로 물을 실어 나르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도시의 발전소는 극심한 열기와 모래 폭풍으로 수시로 가동을 멈췄고 그때마다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병원의 의료 장비가 작동을 멈추면서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냉방 시설이 멈춘 집들은 순식간에 화덕처럼 달아올라 노약자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정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 회사들을 불러들였고 거액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 담수화 시설을 만들어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것.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였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것은 유럽의 거대 건설사였습니다. 그들은 최신 장비와 기술진을 동원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열기에 장비들이 하나둘 고장 나기 시작했고 작업자들은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무엇보다 2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사막에 설치하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모래 언덕은 끊임없이 움직였고 안반지대는 너무 단단해서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기술진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공법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밀 측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실패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면 모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되었고 섬세한 기계들은 미세한 모래 입자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게다가 밤낮의 극심한 온도차로 파이프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의 정밀 기술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특수 소재와 로봇 공법을 동원했지만 역시 사막의 극한 환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펌프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200km를 가로지르며 수백 미터의 고도차를 극복해야 하는 초대형 펌프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야 했는데 그런 펌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현지 정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도시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관료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중동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현지 정부 관료들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실패한 일을.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2023년 11월 한국 건설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것은 50대의 김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중동과 아프리카의 극한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팀원들도 하나같이 사막 건설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지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현지 엔지니어 아흐메드가 김 본부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도 곧 포기하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잃었습니다. 김 본부장은 잠시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다. 숨이 막힐 듯한 열기.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국은 늘 불가능해서 시작했습니다. 아흐메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김 본부장은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 국토가 잿더미였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찍고 맨발로 도로를 닦았습니다.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 중동 사막에 왔습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이곳에서 건설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로 한국을 재건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산이 너무 많고 기술이 없고 돈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포항제철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광석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는다고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스코는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중 하나입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본부장의 말을 들은 한국팀 막내 엔지니어 박 대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건설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는데 지금은 거대한 산업도시가 되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은 뜨겁지만 한국인의 열정은 더 뜨겁다고.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하자 현지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팀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근무 시간이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비를 점검하고 5시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는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오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해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근무가 일상이었습니다. 작업 방식도 달랐습니다. 다른 팀들이 본국의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팀은 현장에서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찾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팀워크였습니다. 김 본부장부터 막내 기술자까지 모두가 한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본부장이 삽을 들면 팀원들도 삽을 들었고 막내가 밤샘 작업을 하면 선배들도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현지 작업자 무스타파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국팀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견을 들었고 우리와 함께 일했습니다. 김 본부장님은 아랍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웠고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시공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한국팀은 첫 한 달 동안 철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지형을 분석하고 지질 조사를 통해 안반의 분포를 파악했습니다. 모래의 이동 패턴을 관찰하고 온도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기후 데이터를 50년치나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팀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래 언덕이 움직이는 패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하 30m 지점에 비교적 안정적인 안반층이 있다는 것. 이 발견을 바탕으로 한국팀은 독창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계 최초 기록 사막 해수 담수 플랜트 성공. 한국팀의 계획은 야심찼습니다. 단순히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영구적인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200km 파이프라인, 1일 100만 톤 처리 능력의 담수화 플랜트, 그리고 도시 전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 첫 번째 도전은 파이프라인 건설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세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플렉시블 조인트 시스템.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부분에 특수 고무 재질의 유연한 이음새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LNG선 건조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한 팽창과 수축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지하 매설 공법. 지표면에 파이프를 설치하면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하므로 지하 5m 깊이의 파이프를 매설했습니다. 이 깊이에서는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km를 파내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한국팀은 24시간 3교대로 굴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셋째, 모래 방지 시스템. 파이프 주변에 특수 필터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자갈층을 만들어 모래가 파이프로 침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서해안 간척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작업 시작 2달째 대형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텐트는 찢어졌고 장비는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일주일간 작업이 중단되었고 그 안 계속해서 작성해 조동안 이미 설치한 파이프 구간 상당 부분이 모래에 묻혔습니다. 다시 파내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모래 폭풍 대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임시 방풍벽을 설치하며 장비 보호 덮개를 제작했습니다. 3달째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안반층을 만난 것입니다. 일반적인 굴착 장비로는 뚫을 수 없는 단단한 화강암이었습니다. 우회하자니 20km를 돌아가야 했고 그러면 예산이 초과될 상황이었습니다. 김 본부장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특수 굴착 장비를 공수해 오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의 터널 굴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터널을 뚫으며 축적된 기술이었죠. 일주일 후 한국에서 TBM 터널 굴착기가 도착했습니다. 직경 5m의 거대한 원통형 기계였습니다.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팀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굴착기의 거대한 커터 헤드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화강암이 조금씩 깎여 나갔습니다. 하루에 10m대로는 5m밖에 전진하지 못했지만 한국팀은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안반 구간을 통과하는 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팀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안반층 아래에서 지하 수맥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작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파이프라인 건설과 동시에 담수화 플랜트 건설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세계 최초로 사막형 해수 담수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담수화 기술에 한국만의 혁신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다단계 냉각 시스템. 사막의 극한 열기에서도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3단계 냉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차로 지하 냉각수로 식히고 2차로 공기 냉각을 하며 3차로 특수 냉매를 사용했습니다. 둘째, 모래 필터링 시스템. 공기 중에 미세 모래 입자가 장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5중 필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 클린룸 기술을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 극대화. 사막의 강한 일조량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낮에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함께 설치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펌프 시스템이었습니다. 200km를 가로질러 물을 끌어오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고도차를 극복해야 했기에 여러 개의 부스터 펌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팀은 독자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0km마다 중간 가압장을 설치하고 각 가압장에는 예비 펌프를 설치해 고장에 대비했습니다. 펌프 내부에는 특수 세라믹 코팅을 해서 마모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펌프의 압력과 유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가동은 실패했습니다. 파이프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죠. 한국팀은 모든 연결 부위를 재점검하고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펌프가 과열되어 멈춘 것입니다. 냉각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펌프 용량을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가 계속되었습니다. 현지 정부 관계자들은 불안해했고
일부는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한 번 더 하면 된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도시 150만 명이 희망을 잃는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팀원들도 본부장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7월 15일, 6번째 시험 가동에서 성공했습니다. 맑은 물이 사막의 플랜트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닷물이 200km를 여행해 깨끗한 식수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물줄기가 굵어졌고 마침내 거대한 물기둥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팀 막내 엔지니어는 눈물을 흘렸고 현지 작업자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김 본부장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이룬 중동 건설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플랜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물웅덩이에서 첨벙거렸고 여인들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한국팀에게 뿌렸습니다. 그것은 그들 문화에서 최고의 축복을 비는 행위였습니다. 현지 이맘이 한국팀을 위해 특별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이 당신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도시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만 톤의 깨끗한 물이 생산되었습니다. 150만 도시 인구가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각 가정에 수도가 연결되었고 학교와 병원에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농업용수도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했던 도시 외곽에 농장이 만들어졌고 채소와 과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녹지가 생겨났고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생겼고 분수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었고 새로운 사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이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사막의 기적, 한국이 만든 불가능한 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CNN은 김 본부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실패한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까? 김 본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국인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민족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한국은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국제건설협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팀이 세계 최초로 사막 초대형 해수 담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는 건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성취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시공 능력과 혁신적인 기술 적용은 향후 유사 프로젝트의 표준이 될 것이다. UN 환경계획도 이 프로젝트를 극찬했습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20억 인구에게 희망을 준 프로젝트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과 정신은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한국팀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도시 주민들이 도로 양옆에 늘어섰습니다. 태극기와 현지 국기를 함께 흔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팀 버스를 향해 꽃을 던졌고 어른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흐메드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한국팀이 왔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김 본부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도 이제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것을. 언젠가 저도 우리나라를 한국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김 본부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두 번째 기적 붕괴 직전에 세계 최대 교량을 살리다. 2023년 8월 동남아시아 메콩강 하류의 대도시. 인구 800만이 살아가는 이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메콩대교였습니다. 1985년에 건설된 이 다리는 길이 3.2km 왕복 8차선의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매일 20만 대의 차량과 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하나가 도시 전체의 생명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시작되던 6월 어느 날, 다리를 정기 점검하던 엔지니어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주 교각 하나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폭 30cm, 길이 15m의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즉시 정밀 안전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 교각 4개 중 3개에서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메콩강의 거센 물살이 교각을 침식시켰고, 최근 몇 년간 늘어난 교통량이 구조물에 과도한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판의 변형이었습니다. 다리가 눈에 띄게 휘어지기 시작했고, 일부 구간은 10도 가까이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가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즉시 폐쇄. 6개월 내 완전 붕괴 가능성 80%. 도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리가 폐쇄되면 도시가 마비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회도로는 100km를 돌아가는 산길뿐이었고 그마저도 우기에는 통행이 어려웠습니다. 매일 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출퇴근하는 200만 명의 시민들. 다리를 통해 운송되는 하루 10만 톤의 물자. 강 서쪽의 국제공항과 동쪽의 항만을 연결하는 물류 대동맥. 이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2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다리를 폐쇄하고 새 다리를 건설한다. 둘째, 어떻게든 다리를 보수해서 사용한다. 첫 번째 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새 다리를 건설하는데 최소 5년. 그동안 도시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안도 쉽지 않았습니다. 붕괴 직전에 다리를 보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교량 전문 회사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독일 교량 전문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 한스 박사가 먼저 보고했습니다. 구조물의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교각의 콘크리트는 이미 강도를 잃었고 철근은 부식되었습니다. 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완전 철거 후 재건설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프랑스 팀의 결론도 비슷했습니다. 기술 책임자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다리를 보수하려면 교통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일본 건설사는 더욱 신중했습니다. 우기가 진행되는 동안은 어떤 작업도 위험합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교각 작업이 불가능하고 태풍이 오면 상판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건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는 부분 보수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교각 하나만 교체하는데도 1년. 전체 보수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을 때 현지 한국 대사관의 송 참사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건설팀을 불러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의 공사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이런 긴급 복구 작업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유럽과 일본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에 요청을 보냈습니다. 사흘 후 한국 건설팀이 도착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것은 최 단장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교량 건설과 보수 현장을 지휘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특히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붕괴된 다리를 복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최 단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론을 띄워 다리 전체를 3D 스캔하고 잠수팀을 투입해 수중 교각을 점검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로 균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새벽과 저녁 다리를 직접 걸어보며 진동과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5일째. 최 단장은 현지 정부에 놀라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다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60일만 주십시오. 교통을 차단하지 않고도 보수가 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교통 차단 없이 붕괴 직전에 다리를 보수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총리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모든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최 단장은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의 기술 3가지를 적용할 것입니다. 첫째, 실시간 교량 리프팅 시스템입니다. 둘째, 액티브 댐핑 시스템입니다. 셋째, K- 하이브리드 보강 공법입니다. 첫 번째 실시간 교량 리프팅 시스템을 설명하자면 기울어진 다리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이 다니는 동안에도 조금씩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다리 하부에 100톤급 유압잭 48개를 설치하고 컴퓨터로 정밀 제어합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는 멈추고 한적할 때 1mm씩 올립니다. 하루에 10mm 60일이면 60cm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액티브 댐핑 시스템은 다리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반대 진동을 가해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개발한 지진 대응 기술을 응용한 것입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교량에 적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 K- 하이브리드 보강 공법은 탄소 섬유 강철 케이블 그리고 특수 콘크리트를 조합한 것입니다. 마치 골절 환자에게 깁스를 하듯 다리 전체를 감싸는 것입니다. 이 공법으로 다리의 수명을 5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한 교량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초가 되면 됩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것입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전망 설치였습니다. 혹시라도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리 아래 거대한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이 안전망은 10톤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제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압잭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가운데 교각에 유압잭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팀 잠수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해군 출신의 전문 잠수부들이었습니다. 탁한 강물 속에서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 거센 물살과 싸우며 무거운 장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15분. 그 이상 작업하면 위험했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일주일 밤낮 없는 작업 끝에 48개의 유압잭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정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 제어실이 다리 옆에 설치되었고 24시간 엔지니어들이 상주했습니다. 모든 유압잭은 중앙 컴퓨터와 연결되어 0.01mm 단위로 제어되었습니다. 새벽 2시.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에 첫 리프팅이 시작되었습니다. 48개의 유압잭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1mm. 다리가 미세하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센서가 다리의 모든 부분의 변화를 감지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2mm, 때로는 3mm. 다리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며 조금씩 들어 올렸습니다. 리프팅 작업과 동시에 균열 보수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은 특수 개발한 나노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10배 강하고 5배 빨리 굳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균열 속으로 주입된 나노 콘크리트는 모세관 현상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완전히 굳어 균열을 메웠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태풍이 접근했을 때였습니다. 작업 시작 30일째. 카테고리 4급 태풍이 도시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사는 중단되었고 다른 팀들은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다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단장이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면 지난 한 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태풍이 와도 우리는 다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대피하십시오. 그러나 단 한 명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팀원이 다리에 남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속 150km의 바람이 다리를 흔들었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국팀은 24시간 교대로 다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유압잭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며 다리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위험했던 것은 강물이 불어나면서 교각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증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임시 방파제를 설치하고 물의 흐름을 분산시켰습니다. 기적적으로 다리는 태풍을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지나간 후 측정 결과 다리의 상태가 더 안정되었습니다. 한국팀의 보강 작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본격적인 보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각 전체를 탄소 섬유 시트로 감싸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탄소 섬유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강철보다 5배 강하면서도 무게는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작업자들은 거대한 시트를 조심스럽게 교각에 감았습니다. 특수 에폭시 수지를 발라 완벽하게 접착시켰습니다. 그 위에 다시 강철 케이블을 감아 이중으로 보강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부르는 이유 정밀 함근성 그리고 진심. 작업 58일째. 모든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최종 테스트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구조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제 전문가 팀을 구성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중 테스트, 진동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붕괴 직전이던 다리의 안전도가 새 다리의 95%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예상 수명도 30년에서 8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일의 한스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량공학의 혁명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일본 전문가도 인정했습니다. 교통을 차단하지 않고 이런 대규모 보수를 성공시킨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 기술은 반드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다리 재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직접 참석했고 시민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최 단장에게 국가 최고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한국 건설팀은 우리 도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시민 대표로 나선 한 상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다리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매일 이 다리를 건너 장사를 하러 다닙니다. 다리가 무너질까봐 두려워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 덕분에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이 성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건설의 성공은 기술력만이 아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이 만든 결과다. 이제 한국은 세계 건설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알자지라 방송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동양의 기적 한국 건설의 비밀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최 단장과의 인터뷰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최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나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한 경험. 1997년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한국인의 DNA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세계가 한국 건설을 찾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첫째는 포기를 모르는 근성입니다. 1960년대 한국의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 사막에 진출했을 때 그들에게는 기술도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에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 그들은 맨손으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김기사, 이 간호사, 박 기술자. 이름 모를 수많은 한국인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 오늘의 한국 건설입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한국인의 근성. 그것이 첫 번째 경쟁력입니다. 둘째는 극한의 정밀함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합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 거대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정밀 기술. 이러한 제조업의 정밀함이 건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시공.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반복하는 치밀함. 현장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 이것이 두 번째 경쟁력입니다. 셋째는 혁신적인 융합 기술입니다. 한국 건설은 단순히 콘크리트와 철근만 다루지 않습니다.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 AI를 활용한 설계 최적화,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무인 시공, 다양한 산업의 기술을 건설에 융합시키는 능력. 이것이 세 번째 경쟁력입니다. 넷째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본사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법을 찾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창의적으로 대응합니다. 이것은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입니다. 다섯째는 진심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팀이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현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파악합니다. 단순히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수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한국 건설을 사례 연구로 채택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마이클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건설의 성공 요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화다. 기술력이라는 하드웨어와 정신력이라는 소프트웨어. 이 둘이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다. 한국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강해진다. 중국의 건설 전문가도 한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규모에서 앞서지만 한국은 품질에서 앞선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시공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다.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유럽연합 건설협회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건설은 이제 브랜드가 되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신뢰와 품질을 보장하는 상징이다. 세계 어디서나 한국 건설을 환영하는 이유다. 2024년 현재 한국 건설은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한국팀이 나이로비 고속철도를 건설 중입니다. 남미 페루에서는 안데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는 세계 최장 해저 터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북극해 연안에서 한국이 부동항을 건설한다고. 태평양 섬나라들을 연결하는 해상 다리를 한국이 만든다고.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국이 있는 한.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의 건설 현장이 돌아갑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같은 신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면 된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 현장 책임자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시작한 한국 건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한 우리는 어디든 갈 것입니다. 사막이든 바다든 산이든 그곳에 사람이 있고 희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서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도시를 세울 것입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후손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21세기 초 한국은 세계 건설의 역사를 다시 썼다. 그들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간의 의지와 기술이 결합하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 건설. 그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이었고 희망의 메시지였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그 위대한 가르침이었다.